보통 우리가 그 지도를 딱 펼쳐놓고 길을 찾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엔 되게 견고하고 또 암묵적인 믿음이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도에 그려진 대로 길이 있을 거다 이런 거요. 네, 나침반 바늘이 딱 북쪽을 가리키면 거기가 진짜 북쪽이겠지? 그리고 지도에 그려진 등고선이 현실의 땅이랑 정확히 일치하겠지 하는 믿음 말이죠. 우리는 그 시각적인 명확함에서 엄청난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의심을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이념적 지형도, 그러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지도를 막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쓱 다가와서 당신이 쥐고 있는 나침반 바로 밑에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러면 갑자기 지도의 모든 방향이 싹 다 틀어지겠죠. 내가 서 있는 위치조차 막 혼란스럽고 탁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정확히 그 보이지 않는 자석, 그러니까 한국 사회 밑바닥에 흐르는 그 이념적 단층선의 실체를 아주 예리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오늘의 심층 탐구 원문 자료는요. 서울캐스트닷컴의 데니 소장이 작성한 칼럼 좌파일수록 김정일 정권 타도에 앞장서야 한다. 숨은 민국의 고백. 이 칼럼과 그 바탕이 된 논픽션 숨은 민국의 발췌본입니다. 아, 제목부터가 정말 엄청나게 도발적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청취자님, 본격적으로 이 자료의 논리를 막 해부하기 전에 저희가 꼭 단호하게 짚고 넘어갈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치나 그 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지뢰밭을 횡단하고 있거든요. 네, 좌파 우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정말 뜨겁고 논쟁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의 목표는 이 자료가 완벽한 진리라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이 옳고 그르다는 판결을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저 해부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원문 자료의 저자가 주장하는 그 철학적 논리, 그리고 그 치열한 전복의 과정을 그냥 수술대 위에 딱 올려놓고 투명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맞습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그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지식의 조각들을 건져 올리는 것, 그게 다죠. 네, 오직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술을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의 핵심 화두는 바로 그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절대적인 도구로 알려진 주체사상입니다. 네, 주체사상.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막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주체사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광장에서 무수만 명이 카드 섹션하고 네, 그 맹목적인 우상화.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독재를 정당화하려고 막 주민들 쇠뇌하는 억압의 도구.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에 등장하는 연구자들, 특히 강철이라는 필명을 쓴 연구자는 우리가 이 주체사상을 완전히 오독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독이요. 잘못 읽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이게 독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가장 거대한 모순이랑 역설이 시작되거든요. 강철을 비롯한 그 연구자들 주장에 따르면요.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북한의 현실 체제와 철저하게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분리를 한다, 철학과 현실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문 자료를 보면 이 주체사상의 원래 텍스트가 가진 철학적 뼈대가 다름 아닌 인간 중심주의, 즉 휴머니즘이에요. 이 사상의 핵심 명제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다 이거거든요. 잠깐만요. 가만히 그 텍스트만 딱 떼어놓고 들어보니까 이건 인간의 주체성이랑 해방을 엄청 강조하는 되게 보편적이고 진보적인 철학 언어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되게 매력적인 언어죠.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모순이 확 생기는데 사상의 텍스트가 막 사람이 주인이고 자주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현실의 북한 정권은 완전 반대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민의 자주성을 가장 철저하게 짓밟고 통제하는 곳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철저하게 분리되고 왜곡된 거예요. 자료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철학 자체에 뭔가 큰 결함이 있었다기보다는 북한 정권이 그 인간 해방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매력적인 언어를 훔쳐서 언어를 훔쳤다. 네, 훔쳐서 정반대의 억압체제를 포장하는 데 써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상의 언어랑 체제의 현실이 그냥 완벽하게 분리되어 버린 뭐랄까 일종의 철학적 사기극이 벌어진 셈인 거죠. 아, 듣고 보니까 무슨 구조인지 단번에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비유를 하자면 어떤 악덕 기업의 CEO가 막 직원들의 자율성과 권리 강화 이런 엄청 멋진 경영 철학을 로비에 대문짝만하게 사훈으로 걸어놓고는 네, 걸어놓고는 막상 사무실에서는 직원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초단위로 감시하는 거죠. 그렇죠. 노동력을 철저하게 착취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포장지에 적힌 성분표랑 실제 내용물을 완전히 다른 독극물인 셈인데 근데 여기서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딱 생깁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 80년대에 이 사상을 연구하고 받아들였던 한국의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었을 텐데 텍스트랑 북한의 현실이 그렇게 정반대라는 걸 왜 그 당시에는 간파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눈을 꾹 감아버린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 간파하지 못했느냐? 그걸 이해하려면 당시 한국 사회의 그 특수한 시대적 진공 상태, 그걸 좀 보셔야 해요. 80년대 한국이 군사 독재 시절이었잖아요. 네, 정보가 엄청 통제됐었죠. 맞아요. 정보가 극도로 통제되었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군사 정권이 막 북한은 지옥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걸 오히려 독재 정권의 어떤 반공 프로파간다로 의심하는 경향이 컸던 겁니다. 아, 정부가 하는 말을 안 믿었던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지하에서 몰래 유통되던 그 주체사상 텍스트는 억압받는 남한의 청년들한테 일종의 해방신학처럼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북한의 그 참혹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정보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고 체제에 대한 막 반발 심리까지 더해지니까 텍스트만 맹목적으로 소비하게 된 거네요. 아,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텍스트만 지하로 숨어 들어오니까 그 환상이 막 엄청 커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 철학과 현실의 분리? 그러니까 주체 사상과 북한 정권은 다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든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문은 그 사상적 분기점으로 1997년에 있었던 황장엽 비서의 망명을 꼽습니다. 황정엽 비서 엄청난 사건이었죠. 주체 사상의 뼈대를 확립한 북한의 최고 핵심 권력자가 그 체제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건 정말 거대한 충격파였죠.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부정하고 탈출해버린 셈이니까요. 와, 그렇겠네요. 이 사건이 주체 사상이 북한 체제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망명 직후에요. 전북대나 전남대의 그 이른바 주사파 학생운동권 내부에서 북한 인권을 촉구하는 선언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창시자가 도망쳐 나왔으니까 당연히 환상이 확 깨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기 전 그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이 사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원문에 등장하는 그 강철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사실 되게 끔찍하고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숨은 민국이라는 책이 단순히 건조하게 이론만 나열한 책이 아니라 정말 피와 살이 튀는 느포타주인 이유가 바로 이 강철의 개인사 때문이거든요. 그가 1986년에 안기부에 연행이 됩니다. 네. 그러고서 무려 47일간 불법 구금을 당해요. 그리고 그중 처음 20일 동안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해야 했죠. 와, 47일 구금에 20일간의 고문이라니. 아니, 이게 단순히 특정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개인을 20일 동안이나 고문했다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당시 안기부가 진짜 원했던 건 대체 뭐였습니까? 강철의 진짜 관심사는 오직 주체 사상이라는 그 텍스트 자체를 학문적으로 깊게 연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안기부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학문적 호기심 이런 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강철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거대한 간첩 조직의 수교로 엮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아, 억지로 엮으려고요? 네, 그가 북한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억지로 캐묻기 위해서 진짜 끔찍한 고문을 가한 겁니다. 사상을 핑계로 철저하게 정치적 기획수사를 벌인 거죠. 와, 여기서 진짜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장치가 만들어낸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발견이 되네요. 어떤 아이러니인가요? 차라리 주체사상이라는 텍스트를 그냥 광장으로 확 끌고 나와서 칠판에 적어놓고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마음껏 해부하고 막 비판하게 놔두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철학 텍스트와
북한 현실의 거대한 모순을 훨씬 더 빨리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백일화에 드러났을 테니까요. 네, 이걸 막 덮어놓고 금지하고 고문까지 해버리니까 한국 사회에는 그 주체 사상을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는 세력과 아니면 탄압받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절대적인 진리인가 보다 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 돌연변이만 남아버린 것 아닙니까? 와, 정확히 그 메커니즘을 짚어내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이랑 안기부의 그 무자비한 탄압이 오히려 사상을 신비화해버리는 역효과를 낳은 거예요. 우리 왜 금소가 되면 원래 더 몰래 읽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네, 탄압받는 사상은 마치 그 순교자의 종교처럼 더 맹신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강철 본인도 훗날 뭐라고 하냐면 이 법적인 억압과 모호함이 자유로운 학술 토론의 장을 완전히 질식시켜버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상의 허점이나 그 북한 체제의 모순을 백일화에 드러낼 기회를 국가가 스스로 날려버린 거다. 이렇게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와, 진짜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렇게 처절한 고문을 막 견뎌가면서 주체 사상의 텍스트를 깊게 파고들었던 강철이 결국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아주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한다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이 오늘 이 심층 탐구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가 도달한 결론이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강철은 그 철저한 연구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 끝에 자신의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1999년에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거기서 그가 남긴 엄청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아, 월간조선 인터뷰요? 어떤 내용이었죠? 주체 사상의 핵심이 인간의 자주성이라면 인민의 자주성을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억압하는 저 북한 김정일 정권은 주체 사상의 가장 적대적인 대립물이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와, 잠깐만요. 이건 논리의 완벽한 전복이네요. 기존에는 우리가 주체 사상을 신봉하니까 북한 정권을 추종해야 한다. 이거였다면 이제는 주체 사상의 진짜 철학적 의미인 그 인간 해방을 깨달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오히려 무너뜨려야 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논리죠. 따라서 진정한 좌파, 즉 인권과 인간 해방이라는 그 진보적인 가치를 굳게 믿는 사람일수록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 타도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아주 탄탄하고 논리적인 사상적 결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이건 단순히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맹목적인 반공 논리를 그냥 수용한 게 절대 아니에요. 좌파 사상 내부의 철학적 모순을 정말 끝까지 치열하게 밀어붙여서 얻어낸 말 그대로 좌파 내부로부터의 폭발이었던 거죠. 와, 엄청난 철학적 성취이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치러야 했던 대가가 우리 사회에 너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과정에서 90년대 운동권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랑 강철 본인의 엄청 뼈아픈 반성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그 사상의 논리 전개보다 강철이라는 한 인간의 도덕적 고백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철은 단순히 제가 이론적으로 틀렸네요. 이런 오류를 고백한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자신의 방관을 고백했으니까요. 생명에 대한 방관이요? 네, 그 1990년대 초반에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남한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진짜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막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학살당하고 있다는 실상이 구체적으로 막 드러났죠. 네, 진짜 끔찍했죠. 그런데 당시 지하 운동권의 핵심이었던 강철과 그 동료들은 이 처참한 증언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이걸 막 보수 반공 세력의 조작으로 치부하면서 오히려 남한늘의 친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해버렸죠. 아, 진짜 뼈아픈 실수네요. 강철은 나중에 이걸 두고 용서받을 수 없는 도덕적 실패라고 스스로를 아주 단호하게 단죄합니다. 아, 저자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보나 보수라는 그 화려한 이름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내 눈앞에서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억압받고 수용소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막 쏟아지는데도 내가 믿는 그 이념의 텍스트에 흠집이 날까봐 그 비명소리를 철저히 외면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겉으로 인간 해방을 부르짖는 고결한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피 한 방울 안 흐르는 되게 공허하고 잔인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이 뼈아픈 반성이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와, 저자의 의도를 정말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책이 우리한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사상을 과감히 버릴 것인가? 네. 강철은 자신과 80년대 운동권이 이념에 눈이 멀어서 실제 인간의 그 처절한 고통을 묵살했다는 이 뼈아픈 반성이 단지 개인의 일기장 속에 남는 후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90년대에 꾹 눈 감았던 그 도덕적 실패의 그림자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나 언론, 법조계, 역사학계 전반의 대북 인식에 거대한 왜곡을 낳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거기서부터 이 원문 자료의 시야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 변화로 쫙 확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강철의 충격적인 1999년 고백 이후에 한국 사회나 진보 진영 전체가 북한 인권을 향해서 방향을 싹 바꿨으니까 세상이 좀 변하긴 변했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숨은 민북의 분노에 따르면 현실은 아예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요? 네, 최근 1999년 이후,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시대 이후의 이념 지형 변화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는데요. 강철의 그 뼈저린 고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류 사회는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바로 민주화라는 거대하고 신성한 이름표 아래에 모든 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우겨넣기 시작한 거죠. 모든 걸 우겨 넣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 사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사람들이든 이념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끌어안았습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방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딱 언급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과거에 그 학생운동권 내부에서도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계열이랑 주체사상 계열은 서로 철학적 뿌리도 다르고 막 엄청 치열하게 싸우던 경쟁 파벌 아니었나요? 이 완전히 이질적인 사상들이 어떻게 갑자기 민주화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에 동시에 싹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정말 훌륭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80년대 운동권은 계급 모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즉 PD 계열과 민족 해방을 중시하는 주체사상, NL 계열로 나뉘어서 정말 피 터지게 대립했거든요. 네, 서로 엄청 싸웠죠. 그런데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아주 기묘한 집단적 착각이 발생했다고 저자는 분석을 합니다. 이들이 과거에 독재 정권과 싸우다 감옥에 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목적지가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니면 북한식 전체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조리 뭉뚱그려서 민주화 투사로 사면을 해주고 막 권력의 중심부로 쑥 진입시켜 주었다는 거군요. 와,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저항만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는 사회 전체가 그냥 눈을 꼭 감아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대목에서 굉장히 도발적이고 거대한 주장이 하나 팍 나오더라고요.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건국 체제가 전방위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부정선거가 제도적으로 준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죠. 솔직히 이건 너무 거대한 주장인데 그 이념이 제도권에 쓱 들어갔다고 해서 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길래 부정선거의 제도화까지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저자의 논리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뇌관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그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하는 이 과정을 단순히 정치 세력이 교체됐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아예 체제 전복의 제도화로 바라봅니다. 체제 전복이요? 네, 그들의 이념적 바탕에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보다 이른바 혁명의 대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 따라서 자신들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선거 관리나 사법, 언론 같은 국가의 중립적인 감시기관들에 일단 자기 사람들을 심어 넣는 거죠. 그리고 선거 관련 법안이나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막 뜯어고치는 행위들이 도덕적 죄책감 없이 대의를 위한 전술이다 이러면서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국가제도의 중립성 자체가 밑동부터 무너지는 과정 전체를 일컬어서 부정선거가 제도적으로 준비되었다. 이런 강력한 수사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데니 소장이 칼럼에서 말하는 숨은 민북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여기서 확 와닿네요. 겉으로는 보수든 진보든 다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딱 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똑같은 지도를 펼쳐놓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죠. 사실 그 한국 사회 밑바닥에는 전혀 다른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념의 나침반이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 숨겨진 나침반을 든 사람들이 조타시를 장악해가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서로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나침반을 들고 같은 배의 운전대를 막 잡으려고 싸우니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그렇게 치열하고 폭력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와,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데니 소장이라는 미국 시민권자의 이 외부자적인 시각이 아주 시원하고 명쾌한 통찰을 제공해줘요. 그는 한국의 이 복잡한 이념 논쟁에서 한 발짝 쑥 물러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아주 명쾌한 기준을 탁 들이댑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요? 네.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의 정치 지형에서 진보, 즉 좌파의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수호하며 부패한 절대 권력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권과 약자 보호. 그게 좌파의 진짜 핵심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데니 소장은 아주 날카롭게 묻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자국민을 수백만 명이나 굶어 죽게 만든 북한의 전체주의 권력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면서 어떻게 당신들 스스로를 진보나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와, 뼈를 때리네요. 데니 소장의 기준에 따르면 북한의 그 끔찍한 인권 유린에 침묵하는 한국의 일부 진보 진영은 애초에 진보나 좌파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는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통찰이 진짜 절묘하게 다 맞물려 들어가네요. 결국 1999년에 고문을 견뎌냈던 강철이 진정한 좌파일수록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사상적 내부의 논리,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뒤에 데니 소장이 서구의 잣대로 인권을 외면하는 자들은 좌파가 아니다라고 평가한 그 외부의 결론이 완벽하게 하나의 지점에서 딱 만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념이라는 화려한 허울을 싹 벗겨내고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네, 사상의 언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현실에 존재하는 그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보한 원문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단단한 척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과 함께 짚어본 이 험난한 이념의 궤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철학적 텍스트와 그것을 악용한 북한 독재 체제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역설, 그리고 그 모순을 뼈저리게 떼닫고 자신들의 방관을 도덕적 실패로 고백했던 강철이라는 연구자의 치열한 삶, 또 민주화라는 이름표 아래에 숨어든 체제의 위기, 마지막으로 진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상은 진보일 수 없다는 서늘한 통찰까지 정말 숨가쁘게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이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독자들을 위한 액션 체크리스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액션 체크리스트요? 네, 저는 그중 세 번째 항목을 지금 우리 이 대화에 동참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질문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스스로 좌파나 진보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은 어떤 확고한 이념과 세계관을 가졌다고 굳게 믿으신다면 오늘 당신의 그 이념적 좌표는 억압받는 북한 인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앞에서 과연 어디쯤 서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뒤에 숨지 말고 고통받는 현실의 인간을 직시하라는 아주 무거운 과제군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사상을 맹목적으로 금지하고 억압했던 80년대의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그 사상을 어둠 속에서 신비화하고 거대한 괴물로 키워버렸다는 기막힌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만약 훗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불온한 사상이 또다시 등장한다면 그것을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경찰의 몽둥이와 감옥이라는 그 억압의 도구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 글쎄요. 아니면 차라리 그 사상을 백일할 확 끌어내어 햇빛이 쏟아지는 광장 한가운데 세워두고 시민들이 막 처절하게 토론하고 뼈와 살을 발라내듯 해부하도록 내버려두는 저 투명한 광장의 빛이 되어야 할까요? 억압이 오히려 광신도를 낳는다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진짜 면역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 나침반을 탁 들여다보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맥락을 짚어내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당신께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분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세상을 향해 질문 던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